오늘 그 판타지 문학 영상 가이드 3편이죠. 신화 다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니벨룽엔의 노래 분석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토론할 작품이죠. 1924년도 그 프리츠랑 감독의 영화인데 그 당시 표현주의의 특징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화면에는 이제 그 당시에 촬영을 하던 그 프리츠랑 감독의 사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프리츠랑 감독은 예술영화 감독인데 흥미롭게도 무성영화 시기에 장르 영화의 걸작을 여러 편 만든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르 영화의 아버지 그러면 이제 프리츠랑 감독을 꼽는데요. SF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메트로폴리스라든가 또 스릴러 영화로 분류되는 닥터 마부제, 또 M 이런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관계된 거는 표현주의 영화 시기에 판타지 장르의 걸작도 만들었죠. 그게 운명이라는 작품이고 오늘 다루게 될 니벨룽엔 2부작입니다. 니벨룽의 노래 2부작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거장인 프리츠랑 감독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였던 테오 폰 하르보라는 사람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주의 영화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대 디자이너였던 오토 훈투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 디자이너가 투입이 돼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최고의 제작비를 들였고 결과는 최고의 흥행을 거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를 능가하는 약간 그런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 저작권 풀이가 된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감상을 할 수 있는 원본 영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7개의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그 자막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7개에 따라 영화를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1시퀀스 지그프리트가 용을 죽이다 라는 자막입니다. 여기서는 지그프리트가 크리밀드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고 용을 죽이게 되고 그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죠. 용의 피로 목욕을 해서 인간이 죽일 수 없는 신체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2시퀀스의 자막은 좀 기네요. 자, 음유 시인은 크리밀드 공주 앞에서 지그프리트에 대해 노래하고 지그프리트는 보름스 성에 도착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도착해서 이제 결혼을 신청하니까 왕은 그 자리에서 수락하는 대신에 제안을 하죠. 그게 어떤 제안이냐면 시퀀스 3입니다. 지그프리트는 군터 왕을 위해 브린힐드를 이기다. 그래서 자기의 마법을 이용해서 브리밀드 여왕의 내기에서 이기고 근데 자기라는 걸 숨기고 군토왕이 한 걸로 드러내서 브린힐드 여왕이 군토왕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4의 자막, 브린힐드는 보름스에 도착하고 왕은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그프리트가 꿈에 그리던 크림힐드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가
어떤 신화라면 이제 해피엔딩, 영웅이 원했던 거를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신화적인 모험담이 된데, 이거는 계속 이제 후반이 인간적인 모험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퀀스 5의 자막, 반년 후 크림힐드에게 선물한 지그프리트의 보물이 도착하고 크림힐드와 브린힐드는 다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영웅은 결혼에 성공했지만 이 두 여인이 다투면서 이제 비극이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6, 군토왕이 지그프리트를 배신한다. 그래서 군토왕이 외면을 하자 당대 영웅인 하겐이 지그프리트를 죽이게 되죠. 그 유명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죠. 용의 피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지그프리트는 절대 죽을 수 없는데 어깨에 잎이 하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하겐이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그게 6시퀀스입니다. 그럼 마지막 7시퀀스는 남편이 죽자 크림힐드는 하겐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장엄한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간단하게 이 영화의 이야기 특징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반신반인 지그프리트의 영웅담이죠. 근데 저희가 판타지를 쓸 때 영웅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신화 속, 그러니까 영웅 신화에 나타나는 삼막 구조의 영웅담. 이건 보통 분리와 입문과 귀환, 영웅이 모험을 떠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보편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영웅 신화의 구조가 아니고 보통 우리는 서사적인 영웅담이라 그러죠. 신화에서 인간의 시도로 넘어오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이 탄생해서 어떻게 죽는가 라는 구조로 그리는 서사적인 영웅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그프리트가 크림힐드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고 그 모험의 목표를 성취하지만 결국 인간들의 탐욕과 오해와 욕망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는, 뭐 보통 영웅이 죽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니벨룽엔의 노래는 원작이 북유럽 신화죠. 그래서 북유럽 신화의 가장 특징적인 세계관이 라그나로크죠. 신들의 황혼이라는, 신과 또 신의 피를 이어받은 영웅이 모두 멸망하고 인간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비극적인 결말, 지그프리트의 죽음은 한 시대를 구분짓는, 한 시대가 끝나가는 굉장히 그런 장엄한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적으로 보면요, 니벨룽의 노래는 판타지인데 판타지 중에 밑에도 여러 가지 하위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반지의 제왕 같은 하이 판타지가 아니고 왕자의 게임 같은 로우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의 시대나 또 신과 관계를 맺은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시대에 가까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마법이라든가 신화적인 요소보다도 인간들의 욕망이나 탐욕이나 무지가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라는 그런 로우 판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신화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타지의 관습들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용을 물리치는 지그프리트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캐릭터 측면에서 보면 신화적 존재와
그 다음에 신화적 존재와 인간적 존재의 중간에 있는, 즉 반인 반신인 지그프리트가 주인공이고요. 반면에 신화에서 죽은 자를 인도하는 발키레가 여기선 여왕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이건 로우 판타지이기 때문에 욕망이 들끓는 인간 전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왕이라든가 또 왕의 무사라든가 또 여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판타지의 관습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마법의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있죠. 가령 여기서 투명 모자가 나오죠. 그 모자를 쓰면 지고프리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나온 건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치죠. 해리포터에서도 그 옷을 입으면, 투명 망토를 입으면 몸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타지 영화의 관습이나 판타지의 소설의 관습에는 신화적인 관습에서 가져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닐드의 여왕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성 주위에 불길이 있죠. 그래서 누구도 그걸 뚫지 못하는데 어떤 특정한 영웅만이 그걸 뚫을 수 있다는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시 또 판타지적인 크리처를 사용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용. 동양과는 달리 사악한 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제 크리처에 따라 또 규칙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을 죽여서 용의 피를 바르면 인간이 절대 죽일 수 없는 몸이 된다 등등, 이런 판타지의 관습들을 영화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순히 저희가 이제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분석하는 게 될 텐데, 저희들의 이제 토론 목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문학으로서의 신화, 그래서 신화의 흔적이 어떻게 영화에 남아 있느냐라는 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 초점을 맞추면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니벨룽엘의 반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연성이 맞는데 내용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령 영화가 시작하면 지그프리트가 대장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왜 반신반인의 주인공이 대장간에서 생활하고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그프리트가 용을 만나는 거는 대장장이가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왕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용이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럼 대장장이가 누구죠? 대장장이는 왜 그런 나쁜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 게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왕 브리닐드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길은 그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법의 불인데 지그프리트가 가까이 가니까 그게 꺼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북유럽 신화와 연결시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북유럽 신화집은 에다라는 책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에다라는 책 속에 북유럽의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지그프리트의 이야기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 속에는 지그프리트라는 이름이 아니고 지구루트라는 옛날 게르만어겠죠. 그래서 지구루트 신화가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구루트 신화가 바로 이 영화의 소재인 지그프리트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루트 신화가 워낙 유명해서 1200년경에 서사시 니벨룽겐의 노래로 다시 창작이 됩니다. 신화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북유럽 신화는 반지의 저주라는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반지의 제왕에서도 이 모티프가 변형돼서 나타났는데, 자, 거기 난쟁이 안드바리라는 이제 크리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안드바리가 보물들이랑 반지까지 전부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립니다. 이 보물을 가져가는 사람을 다 멸망할 거라. 근데 이제 아무도 그 말을 신경을 안 쓰죠. 근데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보물을 가져간 마법사 농부는 탐욕스러운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아들이 편안하게 사느냐? 그건 아니. 두 아들도 싸우게 되고 형이 동생을 쫓아내죠. 갖고 형은 용으로 변신해서 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동생이 이제 왕실로 도망가서 그 왕실의 대장장이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그 대장간에서 지그프리트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성장한 지그프리트를 일부러 용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용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이제 완수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동생도 결국 지그프리트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럼 지그프리트 보물을 차지한 지그프리트가 행복하게 사느냐? 이 영화의 결말처럼 인간들의 갈등에 휩싸이다가 결국 지그프리트도 죽게 되죠. 그래서 지그프리트가 갖고 있던 난쟁이족의 엄청난 보물은 영원히 실종되고 반지의 저주가 완성되는, 이게 이제 북유럽 신화의 핵심 줄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정리가 되죠. 대장간이 누구죠? 대장간의 그 대장장이는 바로 보물을 차지했던 형제 중에 동생이 되는 거죠. 왜 키웠죠? 형에게 복수하려고. 그래서 지그프리트를 용이 있는 곳으로 보낸 이유는 바로 보물을 지키고 있는 용으로 변한 형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신화적인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브린밀드의 성을 둘러싼 불길이 꺼지는 것도 그 안에 신화 속에 그런 이제 전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영웅이 다갔으면 이제 불길이 저절로 꺼질 것이다라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화는 판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북유럽 신화 중에서도 지그프리트 신화를 이 표현주의 시기의 무성 영화인 니벨룽의 노래가 어떻게 각색을 했는가를 참고하시면 우리도 북유럽 신화를 소재로 좋은 판타지를 쓸 수 있고, 한 발 나아가서 우리 한국 신화를 가지고도 세계적인 판타지를 쓰는데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